예, 안녕하십니까. 13주 동안 지료화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충북대학교 목재정의과학과 신수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할 교재로는 미국 펄프재즈 연합회에서 만든 Principle of Wet and Chemistry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하고, 이 책에 대한 번역본으로는 지료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 송담대학교 조중현, 민춘기, 신준섭 교수님이 같이 번역한 한글판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주에는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료화학은 왜 재지에서 중요한가입니다. 지료화학이라는 부분은 물과 펄프와 종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혼합물들을 섞어가지고 그것들이 헤드박스를 통해서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웹프레스를 거친 다음에 건조되거나 그 이후 부분들은 취급하지 않고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종이의 여러 가지 성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성질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종이의 구조적 성질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료의 조성에 따라서 평량, 베이시스 웨이트나 캘리퍼, 종이의 두께, 그다음에 포메이션, 종이의 어떤 지합, 그 다음에 디렉셔널리티, 방향성, 투사이드니스는 종이의 윗면과 아래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향을 미치고, 포러시티는 공극 구조, 그 다음에 표면의 거칠음도, 그 다음에 치수 안정성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관적 성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색이나 그 다음에 백색도나 불투명도, 그 다음에 그로스 등의 성질도 어떠한 화합물들을 첨가를 하고 또 어떤 공정을 거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학기 지료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외관적 성질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지료화학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사이즈를 처리를 해가지고 물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물을 잘 통과시키는 종이 등급이 있는가 하면 물을 싫어하는 종이 등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장애 요인이나 저항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이징 처리 부분에서 어떻게 저항성을 부여할 것인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퍼머넌스 프로퍼티는 종이가 얼마나 내구성을 가지는지에 관련된 것들인데, 한지가 일반적으로 산성제에 의해서 굉장히 긴 내구성을 갖는데, 그럼 어떠한 첨가 성분들에 따라서 내구성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색을 첨가했을 경우 색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색이 탈색이 되든가 변색이 되는 경우 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성질들을 가지는지, 아니면 여기에 첨가한 화학약품들은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도 지료화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각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질들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첫 번째 평량이 해당되는 베이시스 웨이트는 지료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료를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는가, 그 다음에 초직의 속도에 의해서 종이의 평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지기에서 어떻게 조절을 하는가에 따라서 평량이 결정되고, 또 포메이션은 종이가 가로와 세로, 그 다음에 두께 방향으로 어떤 초지 조건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초지기 방향과 초지기 직각 방향으로 어떤 포메이션을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여러 가지 탈수 촉진제나 보리 형성제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료화학에 의해서 포메이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사이드니스는 탈수가 일어날 때 종이
아랫면과 윗면에 그 탈수될 때 성분들이 다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한쪽 면, 그 종이 윗면과 아래면이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초지 조건과 그다음에 초지를 위해서 첨가하는 여러 가지 약품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료화학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번 성질로는 이제 종이의 기계적 성질들이 이 초지에 사용하는 약품이나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기계적 성질로서는 섬유 자체에 의해서 종이의 기계적 성질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섬유와 섬유의 결합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섬유와 섬유가 얼마나 지압을 잘 형성하는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섬유 자체의 기계적 성질들은 어떠한 펄프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수소 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수소 결합을 증가시키는가에 따라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들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고해나 리파이닝을 해가지고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 면적을 넓히는 방면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조지력 증강제를 첨가해가지고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 결합하기 힘든 부분에 수소 결합을 용이하게 해서 종이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의 물성을 위해서 충전재나 사이즈재를 첨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충전재나 사이즈재는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을 방해를 해서, 수소 결합을 방해해서 강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과 섬유와 섬유 사이의 그 결합을 고려해서 어떤 단계 또 어떤 방법으로 첨가하는지에 따라서 종이의 강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외관적 성질도 지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첨가하는 염색 약품이나 아니면 그 무기성 안료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료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이의 색깔을 나타내는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이나 불투명도나 백색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종이에 그 첨가하는 보류 향상제하고 그 염료의 타입이 맞을 경우 잘 보류가 되고 또 색이 안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첨가하는 그 충전재들이 섬유보다 효과적으로 빛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특정한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종이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의 높은 불투명도와 높은 백색도를 얻기 위해서는 섬유를 높은 백색도까지 표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백색도가 높은 충전재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종이의 외관적 성질들이 섬유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섬유 이외에 다양한 충전재나 아니면 염색에 필요한 염료나 안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이런 종이의 어떤 그 내구성을 갖게 하는 것들도 지료화학과 연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목재 섬유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재 섬유로만 종이를 만들게 되면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티슈, 화장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화장지에다 물을 부으면 대부분의 물들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사용지나 이런 종이들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을 잘 빨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같은 펄프로 만들었는데 왜 티슈는 물을 잘 빨아들이고 복사용지는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을까요? 복사용지에서는 그 물에 빨아들이는 정도를 조절하는 내부 또는 외부 사이징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즈제를 얼마만큼 첨가하는가에 따라서 종이가 물을 빨아들이거나 물을 배척하는 성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처리를 하면은
부분적으로 목재 섬유의 친수성 구조가 아니라 소수성 구조로 바꿔주게 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초지기계의 어떤 그 오염이나 그다음에 초지기계의 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초지기계의 그 수지 장애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붙어 있게 되면은 그 수지 부분에 의해서 그 종이에 오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수지 장애에 의해서 종이가 끊어질 경우 그 지절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초지기를 돌리는데 운전상의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이의 내구성 문제입니다.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종이의 내구성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럼을 사용하는 그 산성제의 경우에는 알럼에서 지속적으로 수소 양이온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수소 양이온에 의해서 그 셀룰로스에 느리지만은 산가스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산가스분해에 의해서 종이의 강도가 굉장히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산성제의 경우는 부스러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성제는 탄산칼슘을 사용하고, 탄산칼슘이나 다른 그 질소를 보류시키기 위해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계나 다른 그 합성 고분자 보류 향상제를 사용하는데, 이런 합성 고분자 보류 향상제는 산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산 가수분해에 의해서 셀룰로스가 열화되고, 그로 인해서 종이의 강도가 저하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성 초지를 했는가 중성 초지를 했는가에 따라서 종이의 내구성에 큰 차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환지는 합성 고분자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천연적인 중성 조건에서의 그 보류 향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에 의한 가수분해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셀룰로스의 여러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첨단 이상 된 문화재 안에서도 종이의 강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종이를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종이의 내구성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웨덴 케미스트리 질효화학 부분은 종이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종이의 성질뿐만 아니라 초지기를 운전하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지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탈수입니다. 탈수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은 초지기에서 프레스로 넘어갈 때 지절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지절 현상으로 인해서 그 종이를 만드는 그 능률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지기에서 웹프레스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한 탈수가 돼가지고 그 젖어 있는 상태에서 지절이 일어나지 않고 웹프레스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강도를 발현을 해야 되고, 이 강도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탈수를 잘 조절하는 것이 초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수지가 달라붙게 되면은 오점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오점에 의해서 그 종이 웹 안에 빈 공간들이 생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젖어 있는 웹 초지기에서 웹프레스로 넘어갈 때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지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현상들을 넘어서 정상적으로 종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분 수지가 달라붙어 있게 되면 종이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스케일이 끼게 되면은 탈수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상의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공정수 안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거품이 발생할 경우는 공정을 제어하기 어렵거나, 거품에 의해서 이 초지 장비들을 사용하는데 그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거품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도 이 초지기 운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은 소포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소포제가 초지 조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공정 조절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현재 초지의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1980년대 이전에는 그 산성 초지도 많이 시행이 됐지만은 전반적으로 중성 초지로 넘어가고 있고, 중성 초지로 넘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는 탄산칼슘이라는 좀 더 값싼 충전재를 사용을 하려면 산성 조건에서 탄산칼슘이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와 수산화칼슘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중성 조건이나 염기 알칼리 조건에서 초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산성 초지 대신 중성 초지로 넘어가는 공정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알럼을 사용할 경우엔 현대식 초지기의 초고속 조건에서 보류되었던 그 구조들이 깨지기 때문에, 보류 향상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럼보다는 훨씬 더 보류 결합이 강한 합성 수지를 사용하게 되고, 합성 수지를 사용하면서 중성 초지 조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번에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훨씬 더 강한 경향인데, 버진 펄프보다는 그 리사이클에서 회수한 섬유들을 사용 빈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버진 펄프의 경우에는 펄프 하나의 성분만 있는 데 비해서 리사이클 섬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디잉킹 과정에서 많은 성분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일부 성분들이 섬유와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그 웨덴 케미스트리 조절 조건들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그 웨덴 케미스트리 컨트롤 조건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리사이클 파이버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초지 장애 요건들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인페이퍼 등급에만 여러 가지 케미칼들을 많이 첨가했는데, 현재는 초고속 조건에서 여러 가지 종이 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약품 첨가제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약품 첨가제들이 사용됨에 따라서 그 습단부 화학이 어떻게 변하고 초지 운전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최적의 조건으로 초지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뢰화학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으로는 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2장 내용들, 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산소와 물의 결합각이 18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니고 약 105도 정도의 결합각을 갖게 됩니다. 이 105도의 결합각을 갖게 되는데, 이 105도의 결합각을 갖게 되면서 수소와 산소 사이에서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보다는 산소가 전자를 훨씬 더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소에 있는 전자들을 산소 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래서 수소에 있는 전자를 끌고 가고 이쪽에 있는 수소에 있는 전자를 끌고 가게 돼가지고, 산소는 수소로부터 전자를 가져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델타 마이너스 구조를 갖게 되고, 수소는 전자가 부족한 델타 플러스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 성질을 갖고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105도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은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다이폴 모멘트 또는 폴라리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듐 클로라이드의 경우는, 소듐 클로라이드는 여러분 소금이죠. 이런 다이폴 모멘트가 약 9.0 정도로 굉장히 강한
완벽하게 이온화되어 있는 소디움 양이온과 클로라이드 음이온의 경우에는 9.0 정도의 폴라리티를 갖고 물은 1.85, 메탄올은 1.7, 그 다음에 카본 테트라 클로라이드는 0의 값을 갖는데, 카본 테트라 클로라이드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서는 전기음성도 값의 차이가 있지만 네 방향에서 똑같은 벡터로 염소가 끌어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벡터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카본 테트라 클로라이드는 그 비극성 구조가 됩니다. 왜 이런 성질들이 중요할까요? 물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부분과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양전하를 띠는 부분과 음전하를 띠는 부분 사이에서 일정한 부분적인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수소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 사이에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105도 결합각으로. 그런데 이 수소에 있는 전자들의 일부가 산소로 갔기 때문에 산소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부분적인 음전하예요. 부분적. 그렇다고 해서 수소에 있는 전자를 다 가지고 간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주 일부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쪽 양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고, 이 수소결합에 대한 것들은 다음 그림에서 아마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물은 굉장히 강력한 수소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산소의 경우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그럼 이 산소는 어떤 것과 결합을 하면 정전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할까요? 다른 물에 산소가 인접을 한다면은 둘 다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아마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 다른 물 분자가 오는데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로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물 분자가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요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 사이에 부분적으로 서로 잡아다니는 힘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플러스 부분엔 다음에 물에 산소 분자들이 올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또 산소가 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규칙적인 배열로 인해서 이 사이에 수소결합들, 이 수소결합에 의해서 물은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일정한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물의 어는 점이 다른 분자보다 높고 물의 끓는 점이 높게 됩니다. 이런 규칙적인 결합들을 깰 때 물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또 일부 구조를 깰 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끓는 점을 갖습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H2O로 표시를 하고, 에탄올은 탄소가 2개, 수소가 5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OH로 표시를 하죠. 물은 HOH로 표시를 하면은, HOH로 표시를 하면은, 에탄올의 경우는 물보다 물의 수소 하나에 여기는 C2H5 훨씬 더 큰 것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에탄올은 78도에서 끓는데, 수소결합이 물보다는 훨씬 덜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덩치가 큰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들이 낮습니다.
왜 이렇게 수소결합을 강조를 할까요? 예, 이런 수소결합은 물 분자뿐만 아니라 셀룰로스와 셀룰로스 사이에서도 아니면 셀룰로스와 물 분자 사이에서도 이런 수소결합에 의해서 질효화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셀룰로스와 셀룰로스 사이의 수소결합은 종이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물과 셀룰로스 사이의 이 수소결합은 탈수가 잘 되지 않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섬유를 비극성 용매와 같이 섞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비극성 용매를 제거를 한다면은 금방 용매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하지만 물의 경우에는 섬유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소결합이라는 결합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탈수가 느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초지 조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한 요소 때문에 이런 물 분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물 분자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는 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폴라리티. 이 극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물이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에서 이 극성을 옵니다. 그래서 수소는 산소의 전자를 일부를 뺏겨서 부분적으로 양전화 성질을 띠고, 산소는 수소로부터 일부의 전자를 뺏어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음전화 성질을 갖습니다. 양전화와 음전화 사이에서는 이온 결합을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수소를 가져온, 부분적으로 전자가 많은 산소와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수소 사이에서는 이온 결합이 아닌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수소 결합은 이온 결합보다 훨씬 더 약하지만은, 하지만 수소 결합 자체가 물의 성질이나 종이의 강도나 아니면 탈수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성질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한 챕터로 이 책에서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갖는 고유한 성질로서는 끓을 때 굉장히 높은 열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는 점이 굉장히 높다는 거, 끓는 점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끓을 때 또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크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표면 장력은 이 질효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고, 아마 5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화학적인 평형, 이 부분은 물의 이온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물이 어떻게 이온화가 되고, 산성 조건과 염기성 조건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pH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물은 굉장히 약한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은 아주 일부가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기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일어나죠. 얼마나 많이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반응들은 pKa 값이 7이기 때문에 약 10-7승계 정도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 관련된 것들을 아니면 수질 관련된 것들을 할 때는 pH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pH는 어떤 용어일까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지수는 10이 되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이온이 10-7승계가 이온화되어 있으면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10-7승이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밑에 지수는 10이고 10-7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서 7이 되는 거죠. pH가 7.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성 조건, 물이 일반적으로 pH 7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빗물의 pH는 어떻게 될까요? 빗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일부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산성을 띠게 됩니다.
물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소와 수산기,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책의 그림에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와 아래의 크기를 똑같이 할 경우는 같다는 거예요. 이온화되어 있는 정도와 이온화되어 있지 않는 정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표시할 때는 위에는 굉장히 작게, 밑에는 굉장히 크게 표시를 합니다. 왜? 1-11-7승계가 이온화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존재를 하고 이온화되어 있는 건 11-7승계죠. 일반적으로 1-11-7승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1이라고 하죠. 1000만분의 1, 1에서 1000만분의 1을 빼도 거의 1이죠. 그 다음에 산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전에 사용하던 알럼입니다. 알럼은 일반적으로 황산알루미늄 화합물을 얘기를 하는데 이 황산알루미늄은 수용액 조건에서 3가의 알루미늄 양이온과 그 다음에 설페이트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럼 3가 양이온은 물속에서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수산기들과 물속에 있는 수산기와 반응을 해가지고 2가 양이온이나 1가 양이온, 아니 중성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계속 물속에 들어있는 음이온들을 소비를 하게 되면은 물은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H 플러스 이온이 잔류를 하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산성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염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염기에 관련된 것들로는 한 가지 예로는 탄산칼슘을 예로 들고 있어요. 좋은 예는 아니죠. 왜 좋은 예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탄산칼슘은 어떤 용도로 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충전재로 사용하죠. 필러로다가. 충전재를 사용을 하려면 이런 화합물이 물에 녹는 충전재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9 곱하기 10-9승으로. 대부분 고체로 있는 거죠. 하지만 아주 일부 용해된 이 CO3-2가 이온은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수소를 사용하는 반응들. 수소가 없어지면 나중에 OH-가 남겠죠. 그럼 이 OH-가 남는 만큼 물은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료화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카르복실 구조입니다. 이 카르복실 구조는 유기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세트산의 예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아세트산에 이 CH3-에 다른 작용기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카르복실 구조로 설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위에는 작게 그리고 밑에는 엄청 크게 그려야 되겠죠. 이 평형상수도 2 곱하기 10-5승입니다. 그러면 아주 일부만 이온화되어 있고 대부분 1-2 곱하기 10-5승계는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가 이온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르복실 구조는 굉장히 이온화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럼 대부분은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고 아주 일부만 이온화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 화학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것은 평형상수예요. 이게 평형상수라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평형은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이 조건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위적으로 수소이온의 농도를 급격하게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 수소이온을 100배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위적으로 강산을 첨가해가지고
HCl을 첨가해가지고 이게 현재 조건보다 100배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 값을 맞춰야 돼요. 맞추는 방법은 R, COO-를 100분의 1로 만들어가지고 100분의 1로 만들어가지고 100과 100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도록 만들면은 아마 평형상수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주 일부에 유기산이 이온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산을 첨가해가지고 평형상수를 맞추게 되면은 그 일부에 이온화되어 있는 유기산마저도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는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평형상수에서.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 조건에다가 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강염기, 전부 이온화되는 강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수산기를 100배를 많이 만들게 되면 이 수산기는 수소이온하고 합쳐서 물이 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그만큼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100분의 1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ROH를 100배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상쇄를 시킬 수 있습니다. 평형상수에서. 그래서 pH를 2칸 올리게 되면은 이런 반응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카르복실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펄프에는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3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카르복실기는 가장 대표적인 음이온을 만들 수 있는, 물론 pH가 적당한 조건에서 음이온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카르복실기는 pH 조건에 따라서 수소이온 농도가 많은 경우는 산성 조건에서는 이온화되어 있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수소이온이 없는 조건, 수소이온이 부족한 조건에서는 이온화 되려는 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복실기의 이온화 정도는 pH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의 이온화 정도는 지료의 pH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카르복실기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염, 아까 설명드렸던 산이나 염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이런 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이런 염에 따라서 이런 그 전기 전도도 값들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의 그 하드니스, 그것은 어떠한 이온들이 녹아있는가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탄산칼슘이 많은 경우를 하드니스가 높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은 킬레이팅 에이전트, EDTA나 DTPA 같은 킬레이팅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까요? 물이 종이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종이를 만들 때 지료 농도가 얼마가 될까요? 0.5%에서 2% 이내라고 하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물이 98%에서 99.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는 거기에 들어있는 섬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첨가되는 약품과 밀접한 영향을 갖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설명할 여러 가지 그 종이를 만드는 약품이나 그 다음에 섬유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장에 있는 물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고,
다음번에는 섬유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섬유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목재화학 분야에서 다루었던 섬유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섬유는 이렇게 많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에 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4개의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세포와 세포 안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루멘, 내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내광과 가장 인접하에 있는 층을 S3층, S는 2차 벽에서 온 말이에요. 세컨더리 월. 2차 벽이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두꺼운 부분인데 섬유가 배열하고 있는 각도를 보면은 서로 다른 각도로 배열을 하고 있어가지고 S1층, S2, S3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합쳐서 S1, S2, S3층은 2차 벽이 되는 거죠. 세포 내광과 가장 인접해 있는 부분에 S3층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S3층과 인접한 부분에 S2층이 존재를 하는데 세포는 대부분이 S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차 벽과 S2층 사이에 S1층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S1층 바깥에 다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이 미들 라멜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섬유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섬유가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유를 만드는데 침엽수인과 활합수인가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섬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엽수는 가도관, 헌물관 또는 한자로 쓰면 가도관, 영어로는 트라케이드라는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라케이드. 이 헌물관, 가도관, 트라케이드의 특징으로는 섬유 길이가 상대적으로 깁니다. 약 3 내지 7mm 정도. 그 다음에 섬유의 폭은 20 내지 5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세포의 두께는 3 내지 7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세포가 이렇게 안에 비어있다 그랬죠.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섬유의 두께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그 셀월, 세포벽의 두께에 해당됩니다. 시냅스는 일반적으로 헌물관, 가도관, 트라케이드로 불리는 긴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서 활엽수는 두 가지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목섬유, 우드파이버와 하나는 베셀 엘리먼트. 도관 요소. 침엽수에서는 헌물관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데 비해서 활엽수는 베셀 엘리먼트는 주로 통로로서 물이나 양분의 이동을 담당하고 우드파이버는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강도적 성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드파이버의 경우에는 침엽수보다 훨씬 더 짧은 약 1 내지 2mm 정도의 길이를 갖게 되고 섬유폭도 조금 더 좁은 10 내지 40 마이크로미터 등을 갖게 되고
베셀 엘리먼트나 레이 셀, 파렌키마 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셀 엘리먼트는 마찬가지로 종이를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섬유와 섬유 사이의 네트워크를 약간 방해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목재섬유는 세포 뇌관과 2차 벽이 S1, S2, S2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 벽, 그 다음에 미들 라멜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S2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유 화학에 대한 부분들, 아까는 구조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으면 섬유 화학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인데 화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그리고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침엽수의 경우는 구루코만난, 화렵수의 경우는 자일란이 헤미셀룰로스의 주 성분이 됩니다. 아마 테이블 3.1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셀룰로스는 목재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주 성분이고 포도당과 포도당이 일정한 결합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결합된 섬유들이 자기 섬유 안에서도 수소결합을 하고 섬유와 섬유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을 하면서 이 섬유의 강도적 성질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헤미셀룰로스의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침엽수의 경우는 글루코만난이, 화렵수의 경우는 자일란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리그닌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무의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가 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펄프를 만들 때는 이 리그닌이 발색 구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리그닌을 완벽하게 제거한 화학 펄프 공정으로 만들어진 섬유나 기계적으로 섬유를 해석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발색 구조를 임시적으로 없앤 기계 펄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펄프와 화학 펄프는 화학적 특성들이 굉장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의 2차 벽 중에서 S2층이 주로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의해서 성질이 좌우됩니다. 추출물들의 경우에는 기계 펄프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있지만은 화학 펄프에는 대부분 제거된 형태로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이 추출물도 기계 펄프나 화학 펄프냐에 따라서 다른 성질들을 갖게 됩니다. 테이블 3.1번에서는 나무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스프루스는 어떤 나무일까요? 가문비나무, 그 다음에 파인은 소나무, 버치는 자작나무. 차이점은 화렵수와 침엽수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침엽수건, 화렵수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셀룰로스로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구루코만난이나 자일란이 헤미셀룰로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침엽수의 경우는 글루코만난이 많이 들어있고 소나무의 경우는 약 17%, 자작나무의 경우 18%, 거기에 비해서 화렵수의 경우는 자일란이 주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침엽수의 경우 더 많은 리그닌이 화렵수보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물이 약간 5% 이내에 추출물이 들어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그림에서는 펄프를 보여드릴 거예요. 테이블 거기에서는 이 주요 성분 중에 헤미셀룰로스와 리그닌이 얼마나 제거됐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네요. 밑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것 없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셀룰로스는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데 비해서 이것은 자일란이라는 헤미셀룰로스 구조입니다. 자일로스가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일로스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자일로스가 쭉 연결되어 있는 주사슬에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는가 하면 우로닉 액시드가 붙어 있고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RCOOH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알파 L 아라비노 오각 구조, 아라비노 퓨라노스 구조일 겁니다. 예, 침엽수 자일란의 경우에는 우로닉 액시드가 자일로스 10개당 2개 정도, 그 다음에 알파 L 아라비노스는 자일로스 7개당 하나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로스로만 쭉 연결된 자일란 기본 골격 구조에 알파 L 아라비노스나 우로닉 액시드 같은 구조들이 옆에 사이드 체인으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물론 화렵수의 경우에는 이 알파 L 아라비노스 구조가 화렵수 자일란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화렵수 자일란의 경우에는 우로닉 액시드가 자일로스 10개당 2개가 아니라 침엽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자일로스 10개당 하나 정도 붙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렵수 자일란은 아세틸 그룹이 자일로스 10개당 약 7개 정도 붙어 있는 또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물론 이 펄핑 과정에서 아세틸 그룹은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아야 될 부분은 우로닉 액시드가 자일란 사슬에 붙어 있다는 거. 어디예요? 이 부분 COOH. 이 부분을 RCOOH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와 리그닌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라멜라나 프라이머리 월에는 리그닌의 농도가 높습니다. 라멜라는 대부분이 리그닌, 프라이머리 월 1차벽에는 리그닌의 농도가 약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2차벽은 리그닌의 농도가 약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S2층에는 대부분의 셀룰로스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의 1차벽, 2차벽, 그 다음에 미들 라멜라 중에 리그닌은 대부분 다른 얘기죠. 미들 라멜라에 리그닌이 많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리그닌은 이 부분에 존재합니다. 왜? S2층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리그닌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 면적보다는 이 면적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실제 대부분의 리그닌은 S2층에 존재를 합니다. 물론 미들 라멜라는 대부분의 미들 라멜라는 리그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리그닌은 대부분 S2층에 존재를 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펄프가 만들어지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것은 침엽수, 이것은 화렵수예요. 그래서 상당히 다릅니다. 약 40% 존재하던 셀룰로스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기준이 목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목재칩을. 목재를 가지고 펄프를 만들면, 화학 펄프를 만들면은 침엽수의 경우 약 47% 정도 수율, 화렵수의 경우는 53% 정도의 수율을 얻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침엽수의 경우 53%, 화렵수의 경우 47%는 펄핑을 만드는 과정에서 녹아서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남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침엽수의 주 헤미셀룰로스인 그루코만난이 아까 약 18% 정도 존재했는데 그 중에 14는 없어지고 4만 남은 겁니다. 화렵수의 경우는 자일란이 30% 존재했는데 약 절반 정도는 없어지고 절반이 남은 거고, 리그닌의 경우에는 침엽수에 27% 존재했는데 3이 남았고, 화렵수는 20% 정도 존재했는데 2가 남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추출물도 약 4에서 5% 존재했는데 0.5% 정도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화학 펄프를 만들면은
예, 이런 화학 구조를 갖습니다. 화학 조성을. 기계 펄프를 만들면 어떨까요? 예, 화학 펄프의 경우 그렇고 기계 펄프의 경우는 기계 펄프는 나무를 기계적으로 갈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셀룰로스가 물에 녹지 않고 글루코만난이나 자일란도 물에 녹지 않고 리그닌도 물에 녹지 않고 추출물은 아주 일부 찬물에 녹는 아니면 고온에 녹는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저분자량 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펄프에 잔류하기 때문에 목재와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화학 조성도 목재와 유사한 조성을. 거기에 비해서 화학 펄프는 산성 조건에서 만들었는가 염기성 조건에서 만들었는가 다르지만은 염기성 조건에서 만든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갖고 소다 펄프나 소다 안스라키논 펄프도 이와 유사한 화학 조성을 가질 겁니다. 활엽수 펄프에는 자일란이 많다는 것, 침엽수 펄프에는 약 5% 정도의 자일란이 존재합니다. 제가 왜 이 자일란을 설명을 할까요? 이 자일란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로닉 엑시드가 붙어있는, 물론 펄핑 과정 중에서 목재 자일란에 붙어있는 우로닉 엑시드가 헥스유로닉 엑시드 형태로다가 변환된 다음에 상당히 잘려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우로닉 엑시드가 다시 잔류를 합니다. 이렇게 잔류하는 우로닉 엑시드들이 RCOOH, 유기카복실산 구조로 펄프 내에 잔류를 하고, 이렇게 잔류하는 구조들이 펄프가 중성 조건에서 음이온을 띠는 원인들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책에서. 기계 펄프는 섬유의 화학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조성이 목재와 유사합니다. 화학 조성이 목재. 거기에서 화학 펄핑은 화학적으로 리그닌을 제거하는 공정이에요. 이렇게 리그닌을 화학적으로 용해시켜서 제거하는 공정에서 원하는 것은 리그닌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지만 염기성 조건에서 그렇게 선택성이 높지 않고 상당히 많은 구루코만난, 약 75% 정도에서 80% 정도의 구루코만난이 제거되고 또 50% 정도의 자일란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리그닌이 제거가 되면은 그때 이 화학 펄프는 상당히 친수성을 갖게 되는, 물을 훨씬 더 좋아하는. 기계 펄프는 어떨까요? 화학적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친수성이 향상되는 일은 기계 펄프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친수성이 향상되는 일은 화학 펄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물의 섬유의 친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포닐 그룹을 도입을 해가지고 아황산, 아예 아황산 펄핑 공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반화학 펄프 공정에서 아황산 처리를 해가지고 리그닌이나 탄수화물에 아황산기, 설포닐기가 도입이 되면은 그때는 친수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화학 펄프의 경우에는 펄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스가 상당히 많은 양, 리그닌의 경우는 90% 이상, 헤미셀룰로스의 경우에는 구루코만난은 80%, 자일란은 50% 정도가 제거되는데 특별하게도 리그닌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섬유의 친수성이 급격하게 향상을 합니다. 기계 펄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친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아황산 펄프 공정이나 반화학 펄프 공정에서 중간에 설포네이션 단계에서 설포닐기가 도입되는데 이 설포닐기에 의해서 친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섬유의 조각들입니다. 섬유의 조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섬유가 부스러져서 만들어지는 조각과 원래는 파이버, 트라케이드나 우드 파이버였는데 이런 것들이 부스러져서 만들어지는 조각도 있고, 아니면 파렌키마 셀이나 레이 셀과 같은 미세분에 해당되는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 것 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성질은 목재 섬유와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길이가 짧고 폭이 좁다는 겁니다. 길이가 짧고 폭이 좁다. 이 미세분은 섬유보다 훨씬 더 작다는 겁니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섬유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섬유와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표면적입니다. 물과 섬유가 닿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근데 이 미세분의 경우에는, 파이버 파인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성질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성질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은 물을 잃지 않으려는 성질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헤드박스에서 사출돼가지고 지료가 나왔는데 초지기를 거쳐서 지나가는 동안 물을 잃지 않으려는 성질이 강하면은 탈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탈수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1차 미세분은 섬유에서 기인한 거고, 2차 미세분은 고해나 리파이닝 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3차 미세분은 이런 섬유가 관을 통과하는 경우, 관에서 어떤 입체적으로 저항을 받아서 그때 떨어져 나간 것, 이렇게 1차 미세분, 2차 미세분, 3차 미세분으로 구별을 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 섬유와 미세분을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데 비표면적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입자가 작아질수록 단위 무게당 표면적은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분의 경우는 섬유보다 약 5 내지 8배 정도 더 많은 비표면적을 갖게 되고, 물과 닿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들이 훨씬 더 큽니다.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요즘 뜨고 있는 나노셀룰로스, 섬유를 나노 사이즈까지 잘라내게 되면은 이 섬유가 1%에서 2% 정도의 농도에서도 딱딱한 젤처럼 작용을 합니다. 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섬유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미세분이 많으면 초직의 탈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물을 보유하고 있으려는 성질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미세분이 탈수를 저하고 미세분들끼리 약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큰 입자로 만들게 되면은 종이에 보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탈수 저하를 시키는 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탈수 촉진제들은 이런 탈수의 저해를 일으키는 미세분들 사이에 적당한 덩어리를 형성해서 탈수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표면적을 측정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가 하면 섬유를 용매취한 방법으로 건조,
용매 체험 방법으로 건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섬유 내부에 있는 공극들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 정확한 비표면적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유를 건조시키는데 비표면적이 낮은 용매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물과 알코올이 서로 섞이죠. 그럼 물로 다 되어 있는 그 섬유를 물과 알코올을 반반 섞어서 탈수를 하고 탈수에 다시 알코올을 넣고 또 다시 탈수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물이 들어있는 그 함량을 낮추게 되면은 펄프가 알코올에 퍼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알코올도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알코올과 섞이지만은 표면 장력이 작은 다른 용매로 더 바꾸고 더 작은 용매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이산화탄소나 펜텐, 헥센과 같은 그런 표면 장력이 굉장히 작은 용매로 더 바꾸게 되면은 표면에 존재하는 공극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한 방법이 섬유를 용매 치환한 다음번에 질소 흡착 방법으로 그 섬유의 표면을 측정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BET라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그 섬유의 표면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 3명의 과학자 이름을 따서 아마 명명한 방법일 겁니다. 섬유는 약 9.9, 1g이 9.9 제곱미터 정도의 표면적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미세분은 46.8이라는 굉장히 높은 정도를 갖게 됩니다. 아마 이 410 CFS, 캐네디언 스탠다드 프리미스 조건으로 다 고해를 한 다음에 측정한 건데 이 두 가지가 낮은 이유는 용매 체험 방법으로 정확히 건조를 하지 않은 후에 측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찌그러진 형태일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섬유가 1.2인데 비해서 미세분은 약 8배 정도, 7배 정도 높은 비표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펄프보다는 미세분이 훨씬 더 비표면적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크면 상대적으로 흡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표면적 성질들이 어떻게 어떤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양이온성 스타치, 그 다음에 로진 사이즈, 그 다음에 분산형 로진 사이즈나 알럼을 섬유에 흡착을 시키는데 기존 섬유를 기준으로 섬유보다 입자가 훨씬 더 작은 크레이 충전재나 미세분들이 얼마나 잘 달라붙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입자가 작기 때문에 크레이의 경우는 섬유보다 4배, 소프트 4배, 그 다음에 분산 사이즈재는 16배, 알럼은 2배 정도 잘 흡착이 되고, 그 다음에 미세분의 경우에는 케타이온 스타치는 5배, 로진 사이즈재나 분산형 사이즈는 20배, 알럼의 경우 약 3배 정도 흡착이 잘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착 현상들이 섬유보다는 비표면적이 큰 미세분에서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물이 잘 달라붙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탈수가 잘 안 되는. 미세분이 섬유보다 훨씬 더 큰 비표면적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분이나 섬유나 크레이 이것은 다 음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인 것들은 양이온들이에요. 그래서 양이온을 흡착시키는데 비표면적이 가장 큰 미세분이 가장 잘 흡착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표면 전하는 어떤 표면 전하가 될까요? 목재나? 물론 목재는 지방산이나 수지산에서 다른 유기 카복실 구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지만, 예, 버진 펄프나 리사이클 펄프는 대부분이 카르복실 구조. 어디에서? 자일란, 이 자일란에 붙어 있는 게 우로닉 엑시드, 우로닉 엑시드 안에 카복실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우로닉 엑시드에 붙어 있는 카복실 구조는 pH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랬죠. 예? 산성의 조건. pH가 낮은 조건이 있고 pH가 높은 조건이 있죠. 염기성 조건과 산성 조건에서 달라요. 그 이유는 평형상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는 pH 조건에서는 이온화되어 있는 정도를 낮추려는 쪽으로 반응을 하고, 수소이온이 없는 쪽에서는 수소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이온화되려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이 카복실 그룹이 이온화될지 이온화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조건에서 이온화될 수 있는 것들은 카복실 그룹인데, pK 값이 4.5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pH가 5보다 더 낮은, 높은 염기성 조건으로 옮기가면은 대부분이 이온화되고, pH가 4 이하로 산성 조건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이온화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만드는 종이 초지 조건이 pH 4.5에서 8.0 사이, 산성 초지 조건이나 중성이나 알칼리 초지 조건 이기 때문에 리그닌의 페놀성 수산기나 이런 것들이 이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 중요할까요? 리그닌의 페놀성 수산기가 이온화되는 것은 펄핑이나 표백 공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지, 종이를 만드는 지료화학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설포네이트 그룹, 아황산 펄핑 공정에서 도입된 설포네이트 그룹은 일반적으로 전 pH 범위에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아황산 펄핑 공정에서 도입된 이 설포네이트 그룹은 이게 아니라 이온화가 됐으니까 이런 상태로 존재하겠죠. 항상 음이온 상태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정도의 카복실 그룹이 존재하는가예요. 표백 침엽수 펄프에는 약 100g당 2 내지 4 밀리 이퀴밸런트, 그 다음에 화력수의 경우 3 내지 8 밀리 이퀴밸런트. CTMP는 굉장히 많습니다. CTMP 20에서 40 정도. 왜 그럴까요? CTMP는 펄핑 과정에서 우로닉 엑시드가 핵세 우로닉 엑시드를 거쳐서 잘려져 나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일반적으로 화학발포 공정에서 자일란의 절반 정도가 잘려져 나가는데, CTMP 공정에서 자일란이 그렇게 잘려져 나가질 않습니다. 자일란이 잘려져 나가지 않았고, 또 자일란 사이드에 붙어있는 우로닉 엑시드가 잘려져 나가질 않기 때문에 CTMP는 굉장히 많은 카복실 그룹 함량을 보이는 데 비해서 펄핑 과정에서 또는 표백 과정에서 자일란 내에 존재하는 카르복실 구조가 상당히 잘려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리사이클 페이버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아요. 버진 펄프에 비해서. 그 이유는 리사이클 펄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섬유에 의한 오염 때문일 겁니다. 그 표백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나 표백 화력수 크라프트 펄프 등급을 리사이클 펄프에서 회수하는데,
순수한 이런 것들을 얻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섬유들이 끼어들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섬유 내에 존재하는 카복실 그룹의 함량들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르복실 그룹은 일반적으로 자일란, 우로닉 액시드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우로닉 액시드가 pH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이온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범위들입니다. pH가 6보다 높으면 100% 이온화되어 있고 3보다 낮으면 다 전혀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은 pKa와 pH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일란에 존재하는 카르복실 구조는 pH에 따라서 pK 값이 4.5에서 5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5.5에서 약 90%, 그 다음에 6이 되면 대부분, 그 다음에 4.0에서 10%가 이온화되고 이런 pH 조건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정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이온 교환 능력입니다. 왜? 이 카르복실기 안에 뭔가 다른 이온들이 붙어 있어요. 양이온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양이온이 있고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양이온이 있고 일반적으로 3가 양이온이 가장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2가 양이온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럼을 예전에 보리 향상제로 사용을 했죠. 본 챕터 내용을 정리하면은 섬유, 펄프는 섬유와 미세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섬유가 전혀 달라요. 화학 펄프로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리그닌과 약 절반 정도의 자일란, 또 80% 정도의 그루크만난이 제거되었고 친수성이 굉장히 강한 방면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펄프를 만들면은 대부분 목재와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섬유의 일부가 쪼개져서 미세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세분은 굉장히 넓은 비피 면적을 갖고 이러한 넓은 비피 면적에 의해서 흡착이 잘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물을 좋아하는 성질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섬유와 미세분 표면에는 음이온을 띠고 있는데 이 음이온은 자일란, 우로닉 액시드, 여기에선 R, COOH에서 오며 일반적으로 pK 값은 약 5 정도 해당되고 pK 값보다 pH가 2칸 정도 높은 7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이 이온화되어 있고 pK 값보다 2 정도 낮은 pH 조건인 3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유가 음이온화되어 있거나 이온화되지 않는 것들은 어떠한 pH 조건에서 섬유를 노출시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섬유는 S층, S3층, S2층, S1층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3개의 2차벽 층과 그 다음에 1차벽 라멜라, 그 다음에 미들 라멜라로 되어 있는데 화학적 조성들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2차벽에는 대부분의 셀룰로스가 들어있고 하지만 리그닌은 1차벽과 미들 라멜라 굉장히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지만 1차벽과 미들 라멜라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그닌은 2차벽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여러분들이 목재를 가지고 펄프를 만들어서 지료 내에서 섬유가 갖는 특성들, 그 다음에 물이 갖는 특성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물이 어떠한 특성들을 갖는지,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섬유들이 어떠한 특성들을 갖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표면화학과 콜로이드 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지료화학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다음 장에서 대략적으로 오늘 공부했던 물과 그 섬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복습한 다음에 지료화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